다음 영상 자료는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감독 규정에 따라 해외보험 직구에 필요한 정보로 좋아진다라파 교육용입니다. 왜 해외보험인가? 여기는 이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에 대한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오늘 구체적으로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험회사에 입사를 해서 30여 년 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나름대로는 보험의 약관을 파고들어서 불편했던 진실들, 그다음에 구조 기능 이런 것들을 살펴서 우리 소비자들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왔었는데, 저 역시 우리나라 것밖에 들을 수밖에 없었고 활용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다행히 해외에 나가서 상품을 알게 되고 어떤 법을 추적을 해보고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국내 금융의 실체가 이렇게 더 잘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사례를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23일 중앙일보 기사 내용에 이런 얘기가 실렸어요. 이창수 교수라는 분이 실어놨네요. 국민연금 사실상 다단계 사기. 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것이 IMF 이후에 금융회사들이 어려워지니까 98년도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됐었습니다. 개인연금 저축이나 퇴직연금, 변액연금, 또 방카시랑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금융 소비자들의 생각을 어떤 프레임을 짜서 마치 우리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양, 이건 왜 이게 발생이 되냐면 그 전에 투자 신탁들이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켰었죠. 노태우정권 들어서서 금융회사를 엄청나게 인가를 해주면서 무리를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글러리를 세워서 마치 보호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5천만 원 한도라는 것을 딱 못을 박아나고 그랬어요. 그런 게 프레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를 찾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되는 교육은 등한시하면서 어떤 프레임을 짜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졌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 살펴봐야 됩니다. 국가가, 또 금융회사가, 국민연금이 절대 우리 자산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우리 스스로 찾아보고 알아보고 준비를 해가면 좋겠다. 금융질병이 코로나처럼 퍼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백신이 필요한데, 그 백신이 뭐냐? 바로 교육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금융에 대해서 교육받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죠. 혹시 신안 앞바다 얘기하시나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30년 됐나요? 어떤 분이 신안에 놀러 갔는데 마을마다 이 대밥그릇이 있는데, 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보통 밥그릇이 아닌 거예요. 집집마다 이게 있으니까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찾아보니까 오래전에 중국의 상선 하나가 그 신안 앞바다를 지나가다가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침몰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정부의 관계 기관하고 합쳐서 이 신안 앞바다를 수색을 하기 시작하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청작, 수많은 청작들을 발견하게 되죠. 여름이 되면 폭풍우가 불고 그러면은 이게 실려 나와서 바닷가에 널려 있으니까 어렵게 살 때이기 때문에 도자기 하나 우리가 선물 받으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어릴 때 도자기 선물 참 많이 했죠. 황토로 굽는 도자기. 근데 청자 도자기를 개밥거로 쓰는 그런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가격을 알아보니 그때 제 기억으로는 강남 아파트 가격이 뭐 20채 가격인가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왔었던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하느냐에 따라서 활용 가치가 달라지듯이 이 금융도 마찬가지다. 제가 이 그림을 준비했던 이유는 저희 고객들이 수십 년 동안, 20여 년 동안 닥터들이 주 고객이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 금융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PPT를 만들면서 그 상대방 고객들이 하고 있는 직업과 관련해서 비유법을 쓰면 좀 이해가 될 것 같다 싶어서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닥터가 우리 몸의 이 신체적 구조를, 기능을 알고 수술을 하는 사람과 이 신체적 기능과 구조를 모르고 수술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잘할까요? 비유를 한다면 이 구조와 기능을 알고 수술해야 의료사고가 안 나겠죠. 이걸 알아도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장비 잘못 쓰면은, 하물며 보이지 않는 이 근육에 대해서 상품을 가입을 해놓고 이 구조와 기능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나는 것이죠. 권유하는 사람도 모르고 당연히 사는 사람, 가입하는 사람 더 모르죠. 그럼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요, 우리 문화적 관점에서 서로 돕는 마음으로 권유하고 돕는 마음으로 가입하고
그래서 의뢰사가 났을 때에는 책임 전가를 하고 회피를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구조와 기능을 알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거를 추적하기 시작을 하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이건 한 사례인데 변액보험 나온 지가 지금 딱 만 20년 된 것 같네요. 2002년도에 이걸 국내에서 시판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준비는 뭐 2000년도부터 했지만 본격적인 시판은 2002년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부터 판매를 했으니까 이게 단순한 구조 같은데 여기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이 구조만 알아도 이 구조 안에 어떤 기능, 변경 기능, 또 뭐 인출 기능, 초과 납 기능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서술적인 약관을 보면은 그냥 읽을 수밖에 없도록 해놨죠.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이게 연상이 되도록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거의 없습니다. 안개 속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약관을 철두철미하게 섭렵을 해서 도구화시켜서 고객들로 하여금 만져보고 써보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정말 금융지능을 높일 수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 금융회사에서 가장 많이 관심 갖고 어떤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주식도 있고 펀드도 있고 요즘에 이제 코인과 관련된 NFT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상승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예측하려면 숲도 봐야 되고 나무도 봐야 됩니다. 이를테면 어떤 기업이 있는데 광고가 엄청 나오죠. 그러면 외형적인 것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직원들 또 CEO 리스크나 또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가보고 써보고 이렇게 해야 되듯이 우리가 이제 투자형 상품에 투자를 했을 때 가시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장을 할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장한다는 것은 기업이 성장해야 나라도 성장을 하겠죠. 그러면 기업 안에서는 어떤 산업이 성장하는 게 높을까. 그래서 종목을 고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런 건 리스크가 이슈가 있어요. 종목을 고르는 건. 그러나 안전하면서도 큰 그림을 그렸었을 때 안정된 기반 위에 시간만 필요하지 분명한 성장 가치가 있겠다. 이게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식당을 가나 저녁에 뉴스를 보나 보면은요 수도 없이 돌아다니는 것이 오늘 지수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런 얘기를 왜 하지? 왜 관심 가지셔야 돼? 왜? 그 안에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또 기업이 어떤 산업 분야가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투입을 하겠다. 그거는 그만큼 성장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이고 그냥 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냥 공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주위에 있는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정책 결정을 내리고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쫓아 들어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중에서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안전하게 여러 종목을 합쳐놓은 펀드로 갈 것인가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빨간색은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변동되고 있는 거고요. 요선 있죠, 요선은 지금 GDP 선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언제 우리가 3만 불을 돌파했죠? 기억나시나요? 노무현 정권 때 3만 불 돌파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몇 년 됐죠, 지금?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10년 동안 3만 불에 우리가 10년 이상 3만 불에 지금 머물러 있었다 이 소리예요. 왜 그랬을까? 지수가 한 7, 8년 동안 횡보한 사실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수 역사 40년 중에서 7년 동안 횡보한 것이 이 시기예요. 왜 그랬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금융자산은 엄청 커졌는데 국민소득은 7년 동안 횡보하고 국민소득은 3만 불에 10년 이상 머물러 있어요, 지금. 왜 그럴까? 다른 분야는 막 성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뭔가 금융환경은 성장을 한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금융회사들은 엄청 커졌죠? 자산이 엄청 커졌어요, 금융회사가. 자랑을 해요. 어떤 은행은 자산이 얼마고 어떤 증권이 자산이 얼마고 자랑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문을 봤더니 은행들이 수익을 엄청 내가지고 보너스 잔치를 했대요. 근데 투자한 국민 소비자들은 배고픈 거예요. 국민소득은 안 오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그 금융자산들의 수익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국민소득도
GDP도 금융소득률이 적용을 받는 것인데 금융자산은 올라가서 소비자들이 금융비용은 엄청 부담을 했는데 실제 소비자들의 수익률은 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소득이 올라갈 수 없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금융상품과 관련된 금융회사와 관련된 금융인들이 수도 없는데 소비자들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배고파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수익이 금융회사로 갔겠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자료는요, 또 세계 유명한 경제학자들, 기관들, 뭐 세계은행이나 IMF나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밥만 먹으면은 공부한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나라는 왜 국민소득이 기업가치가 종합지수가 어떻게 갈까 하고 2, 3년 만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그런 데이터 중에 하나가 요건데요. 이 자료도 지금 사실은 한 3, 4년 전 자료예요. 자, 2015년도부터 16년도, 17년도, 20년도까지. 자, 20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1,000불이었어요. 그런데 2030년도에 5만 불, 2050년도에 9만 불이 된다는 통계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2050년도가 되면은 전 세계에 2, 3위가 갈 것이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 전문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를 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이 국민소득과 뭐가 비례한다고 그랬죠?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기업이 성장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민소득이 올라가겠어요? 기업 가치란 건 뭐죠? 이걸 평균값으로 내놓은 것이 지수예요.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코스닥 지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이요? 이것만 이해를 하고 있어도 내가 장기로 저축하는 개인연금이나 변액보험이나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주식청에다가 종합지가지수나 연동되는 이런 성장형 종합지가지수 뭐 이런 거 있죠? 가치 종합지가지수 이렇게 연동되는 그런 펀드에다가 묻어만 내도 요즘 최저금리를 주는 은행보다는 훨씬 낫겠구나. 그런데 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연금저축이나 변액보험 수백조 수천조를 다 안정형이 최고요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채권에다 다 못 알아게 해놓을까?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채권형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게 프레임이라는 것이죠. 그 돈을 갖다 누가 쓰죠? 지금 다 대기업들이 끼리끼리. 그래서 가입자들에게는 안정형인 것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비중을 높여놓고 그 싸게 수익을 적용시켜주고 그 돈 갖다가 거대 금융재벌들 싼 이자를 쓰고 그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하고 대장동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고 수익을 엄청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속원들에게 일 잘하게 해야 되니까 보너스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민낯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안락사 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것, 그게 바로 연금저축. 마치 이걸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은행의 수익률보다도 훨씬 효과가 좋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앵벌이를 막 하고 다녀서 지금까지 저축시켜 놓은 것이 약 140, 150조예요. 이거는 몇 년 전 자료니까 지금 한 160조 됐겠네요. 근데 이게 다 채권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따 데이터 나옵니다. 퇴직연금, 변액보험 이것만 해도 벌써 얼마입니까? 6, 700조 되죠. 국민연금 빼고도요. 국민연금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코스피 500 가는 거는요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코스피 5천이 안 가는데 어떻게 국민소득이 9만 불이 가겠어요? 기업이 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5천이 가겠어요? 전쟁도 일어나고 중간에 코로나도 하고 그런 일은 있죠. 그때 조정을 받을 뿐이지 개판은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이 확장이 되면서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이가 얼마냐, 몇 년 정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냐, 어느 정도 재원을 10년 동안 노후에 쓸 것을 저축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정도의 규모는 장기 투자를 해놓으면 돈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답답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존입니다. 이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여러 리스크로 인해서 이러다가 또 훅 올라갑니다. 2011년 3월 10년 전, 지금부터 10년 전에 미국의 3대 지수 그리고 한국의 2대 지수 대비해서 10년 후인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몇 프로나 이게 상승을 했을까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다우지수는요 무려 10년 동안에 197%, 원 빼고요 12,000이었는데 35,000이니까 무려 23,000이 올라갔잖아요. 10년 동안에 197%, 이 지수형에다가만 묻어놨어도 197% 수익이 났다 이 소리예요. 나스닥 2,700인데 15,000이 갔어요.
무려 460%.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IT 산업, 4차 산업과 관련된 것들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4,460%, S&P 250%,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피 200을 볼게요. 1900에서 2900, 지금 뭐 2700대 또 깨졌더라고요. 이게 많이 오른 게 아니죠. 197%, 250%에 대하면은 460%에 대하면 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연도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무슨 리스크? 북한 리스크. 항상 그게 상존해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리스크 때문에 우리 한국 증시는 평가절하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좀 멀리 좀 내다봅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지식적인 거, 경험했던 거, 또 동물적 감각, 금융도요, 운동선수처럼요,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은 서울대 경제학 교수들이 주식 투자에서 떼돈 벌어야 맞죠. 거기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동물적 감각도 있어야 되고, 지식과 현장은 다르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참고하십시오. 지난 40년 동안 왜 우리나라 지수는 이렇게 하락했을까?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될까? 그걸 변함없이 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엄청난 변화 속에서 지금 움직이는 조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 지금 젊은 세대 10대, 20대, 30대들이 5, 6, 70대, 80대하고는 다르다. 우리 시대에는요. 이 금융에 대한 정보, 교육도 없었지만은 이 유튜브나 SNS가 발달된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 문맹인들이에요. 그러나 다행히 10대, 20대들은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지만은 SNS 통해서 많이 보고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미국도 가서 직접 투자도 해보고 코인도 해보고 다양한 경험들을 열려있는 환경 속에서 그나마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과거 우리 시대 60, 70, 80대 세대들이 이제는 증여를 해주든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 젊은 층들은 이제 투자할 줄 아는 쪽으로 물론 지금도 후기성이 농후한 것들이 있어서 염려는 돼요. 그러나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성장하는 데서는 그런 과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쓴맛도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금융이해력이나 지능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과거에 우리 60대 70대들은 그냥 금융회사만 완장차 하면은 금융회사 지점장이 있네 차장이네 이사네 사장이네 그럼 그 사람이 전문가인 줄 알고 갖다 맡겨요. 난리가 났죠. 누가 좀 돈을 떼돈을 수익을 냈네 하면은 내 돈도 벌어주시오 갖다가 막 맡겨요. 그래서 깡통 찬 사람이 수도 없죠. 그러나 지금 젊은 층들을 보면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투자하는 비율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긍정적인 것이죠. 이렇게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아까 잠깐 언급했던 우리나라 지수 4천, 5천 왜 갈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빠졌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회복이 됩니다. 시간 문제예요. 바로 이것이 기회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코로나가 발생이 됐죠. 이미요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기회라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가 기회라고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가 기회라고 이거는 수십 년의 자본주의 역사에서 다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 국민들은 이걸 또 놓칩니다. 왜죠? 두려움 때문에.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죠? 구조와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현재 연금저축 고객들, 연예보험 고객들 이런 자료들을 언제든지 참하고 다니시면서 같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반복해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욕심이라는 거 욕심. 더 빠지면서 더 많이 수익을 낸다가 지금 올라가 버리면 이제 기회 놓쳐요. 적정할 때 지금 기대보다도 저희가 예상했던 더 빠졌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추가납의 기회, 일시납 가입할 기회 그런가 하면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이 지금은 훨씬 더 커졌을 거예요. 2019년도 9월에 조사한 데이터니까 은행에는 예금 1200조, 보험 1270조, 증권 730조, 펀드 115조, 유동성 자산 이게 여구불 예금 250조, 기타 240조, 약 4천조 지금 한 6천조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안락사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갖다 쓰죠? 서민들은요 이자를요 10% 12% 내고 있습니다. 돈 5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대출 받아가지고요 이 저금리 시대에 15% 14% 내래요. 저도 체험을 그걸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고객들한테는 몇 프로 주죠? 1% 2% 채권 좀 요즘에 올려서 2% 3% 자, 이게 지금 다 안락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수십 년 동안 납입을 하고 수십 년 동안 타가야 될 50년, 60년을 금융회사가 맡겨야 할 자산들을 어디다가 이렇게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례입니다. 연금저축 2019년 통계, 2020년 통계에 의해서 143조 정도가 되는데 은행, 생선보 농협, 증권사 보통 1%, 2%대
자산이 거의 채권형, 그다음에 공실형이라고 해서 가장 최저금리 적용해주는 상품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작 주식형 100% 주식형에 투자해 놓은 사람은 불과 143조 중에서 14조 정도밖에 안 돼요. 10%도 안 되죠. 이걸 봤더니 주식형에 있는 사람은 평균 수익률이 10%예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2019년도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운영 수익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있는 자산들은 이쪽으로 다 이전을 시켜야 되고, 이 이전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안 해요. 요즘에 증권사에서만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죠. 은행이나 보험사에 있는 돈을 끌어들이려고. 이게 이제 돈이 될성 싶으니까.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왜 수십 년 전에 이걸 시작을 했는데 증권사에서는 얼마 없고 왜 보험회사에 사장되어 있는지 역사적 진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금저축 하나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이 연금저축 제도를 1997년도에 만들어서 2020년도에 한번 바꾸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이런 제도를 바꾸면서 모든 금융권에다가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상품 개발해서 세제 혜택은 정부가 줄 테니 운영은 너희들이 유치를 해서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 은행, 증권사들이 조건을 그 상품을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실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채권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식형으로 하겠습니다. 선택하세요.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거의 가장 금리가 적은 보험회사. 왜 그랬을까요? 보험 모집인들을 통해서 왕창 모집을 한 거예요. 증권사는 이걸 출발할 당시에 주식 거래세 이걸 가지고 왕창 수익을 올릴 텐데 이 20만 원씩 연금저축 펀드로 유치해봐야 돈이 안 되니까 방관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20년이 쌓여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전 제도라는 걸 통해서 보험회사나 은행에 있는 것을 우리 증권회사로 이전하시면 훨씬 수익이 더 납니다.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죠. 그러나 20년 동안 프레임에 갇혀진 소비자들이 안 움직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는 기회예요. 소비자도 기회고 이걸 유치하는 사람도 기회고요.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회보험 유사한 것들이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PPT로 만들어 놨으니까 공부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연회보험에 대해서 실체를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액보험도 20년이 됐습니다. 거의 한 200조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220년이 되는 동안에 수익률을 가장 많이 내는 회사가 메트라이프입니다. 2001년도 7월에 개시했을 때 펀드는 기준가라고 그러는데 1000부터 시작을 합니다. 20년 후에 봤더니 3000이 된 것이 몇 개나 된가 조사를 해본 것이 2011년 5월 달에 발표된 거예요. 약 700여 개의 보험회사에 판매하는 변액보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32개만이 1000에서 2000 됐어요. 이건 엄청난 수익이 난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아까 10년 동안 미국의 지수 보니까 200%는 보통이었죠. 기술주는 500%가 났고요. S&P 500은 거의 250%가 났고요. 지수만 비교를 했을 때 개별적 뭐 수천 프로 난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건 뭐 아무나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판매했던 20년 동안의 이 변액보험 수익률 봤더니 1000에서 3000 된, 즉 200% 정도의 지수만 봤을 때 수익이 난 것을 봤더니 32개더라. 그리고 총 변액보험에 총 가입한 것이 약 20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8조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근데 그것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변액보험 상품이 메트라이프가 9개로 가장 많고 총 8조 중에서도 50% 이상인 4조가 메트라이프 생명의 변액보험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뭘까요? 20년 동안 변액보험을 가장 많이 유치한 회사가 S생명이고 H생명입니다. 1, 2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들이죠. 이 회사 상품은 하나도 보이지를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거의 이 변액보험에는 채권형으로 편입을 의무적으로 시키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장기 상품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실을. 자, 그런가 하면은 감독 당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이 속에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그나마라도 가장 변액보험을 운영을 잘하고 수익을 많이 냈다는 메트라이프도 변액보험 설계사입니다. 상품 이름이
전액연금보험 동행이라는 설계서인데요. 다 무배당 상품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상품은 무배당입니다. 주식 외에 특히 보험회사 재미있는 것은요, 이 예시표를 통해서 고객들이 판단하도록 돕는 거죠. 내가 얼마를 몇 년 동안 하면은 얼마 정도 경과가 지났었을 때에 얼마나 됩니까 하고 이 예시표 설계서라고 그러죠. 이 표를 보면은요, 투자 수익률 마이너스 2.5% 가정, 투자 수익률 마이너스 1% 가정, 투자 수익률 2.5% 가정, 투자 수익률 3.75% 가정,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유형으로 현재는 예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02년도에 변액보험이 처음이 나왔을 때 두 가지로 예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투자 수익률 8.5% 가정, 또 하나는 제 기억으로 한 5%, 6% 이렇게 됐을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지수가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럴듯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인원이 막 들어가고 시작하니까 마이너스도 날 수도 있는 건데 왜 플러스 예시만 하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제 똑똑한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마이너스도 예시를 해줘라. 근데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시일 뿐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20년 동안 아까 보았다시피 보험회사별로 상품별로 수익률이 천차만별인데 현재 변액보험 모든 상품, 연금, 저축형, 종신형 모든 걸 망라해서 투자 수익 예시를 삼성이나 하나나 교보나 메트라이프나 이 예시표를 똑같이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이 안에 사업비 떼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나이가 해도 이 경과 기간에 따라 보면은 환급률이 조금씩 달라요. 이것 가지고 우리 모집인들이 우리 것이 좋아 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는 뭘 알아야 되죠? 구조, 기능, 주식 투자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다양한 펀드 변경의 기능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설계서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된 판매를 하도록 허용을 한 당국이 바로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보세요. 뭐라고 예시를 해놨나? 이해 계약자 적립금은 경과 기간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가입 당시의 내용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으로, 가입 당시의 기준인데 가입 당시의 기준이 뭔지 정체가 없어요. 이런 게 바로 여러분 프레임이에요. 어제 얘기했죠? 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가입할 수 있는 걸 알아요. 아니요. 네 가지 방법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네 가지 방법으로는 우리 소비자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언어도 안 통하는데 통신, 우편, 컴퓨터, 이메일로 하겠습니까?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 자, 어제 악사에 대해서 예시표를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는 관계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잘 국내 금융의 불편한 진실을 인지를 하시고 또 예습도 하시고 복습도 하시면서 해외보험의 사례를 보면 해외보험은 설계서에다가 우리나라하고는 뭐가 다르게 예시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얼마나 공정하게 하고 있을까, 어떤 법적 근거에서 하고 있을까, 이걸 여러분이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기회를 우리가 먼저 갖고 다른 소비자에게 이 좋은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알려줘야 된다. 영상 자료는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감독 규정에 따라 해외보험 직구에 필요한 정보로 좋아진다라 파 교육용입니다.